자, 이제 독립운동사 보는데요. 독립운동사 첫 번째 파트 796쪽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거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 주제는 국관 피탈 과정입니다. 국관 피탈 과정. 자, 러일 전쟁부터 출발하는데 러일 전쟁 전에 뭐가 있어요? 1차 영일 동맹이 있고 그 전에 니시 로젠 협정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니시 로젠 협정은 일본과 뭐라고요? 러시아가 뭐 협상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런 협상들이 잘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잘 안 되니까 뭐야? 전쟁으로 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차 영일 동맹. 자, 영국은 러시아의 남한을 저지하는 거고 일본은 국제지위 강화 목적이고요.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영국은 어느 나라에 대한 이권이야? 청나라. 이게 2차 영일 동맹과 차이점이에요. 구별해야 되겠죠. 2차 영일 동맹에서 영국은 어느 나라에 대한 우위권을 인정받아요? 인도입니다. 1차에서는 뭐라고요? 청입니다. 찾았어요? 그럼 어디에 동그라미 해야 될지 아시겠죠? 어느 나라라고요? 청. 영국은 청에 대한 일본의 이권을 일본이 승인하고 일본의 한국에 대한 특수이익을 영국이 승인하는 거야. 또 제3국과 교전하는 경우 상호 원조 약속한다. 원래 영국이라는 나라가 동맹을 맺는 나라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일본은 대단히 큰 외교적 승리를 거두었고 자신감도 생기게 되죠. 또 하나는 영국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영국과 같은 편이 뭐야? 미국도 도와주게 되니까. 1차 일동맹, 영일 양국은 한청 양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영국은 청일, 일본은 한국이 각각 특수이익을 갖고 있으므로 제3국으로부터 그 이익이 침해될 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때 말하는 제3국은 누구일 가능성이 제일 많은 거야? 러시아를 상징하고 하는 거죠. 영일 양국 중 하나가 전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3국과 개전할 때 동맹국은 중립을 지킨다. 뭐 말이 그런 거지. 실제로는 도와준다는 얘기겠죠. 자, 러일 전쟁. 자, 용원포 사건, 이거 순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주셔야 됩니다. 의화단 사건으로 러시아가 만주를 출병합니다. 그리고 점령하죠. 그리고는 용안포까지 내려와서 불법 점령하고 조차를 요구했으나 일본의 항의로 좌절됩니다. 자, 의화단 사건 모르셔도 됩니다. 이건 중국사입니다. 중국에서 의화단이라는 종교단체가 중심이 돼가지고 하층민들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요거 이제 우리 오빠 같은 경우는 재영이 오빠는 알아요. 황비홍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 의화단이 나와요. 굉장히 이제 악역으로 나옵니다. 안 좋은 그 단체로 나오는데 그게 이제 보고도 이게 의화단인지 잘 몰라서 그렇지 그게 의화단이 나와요. 언니는 황비홍 별로 안 좋아하시죠? 머리카락 없는 남자 별로 안 좋아하죠. 예전에 정말 황비홍 정말 우리 남자들한테는 정말 엄청나게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예. 자, 근데 그 형도 이제 좀 늙었더라 보니까 예, 몸도 아프시고 이제 나이도 들고 정말 세월이 많이 지나. 그 형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무술도 정말 그게 그냥 정말 쩔게 잘하죠. 진짜 실제로 잘하잖아요. 그 리언걸 형은 리렌체인가요? 그 형은 정말 잘하는데. 자, 우린 중립을 선언합니다. 언제? 1월달에. 이거 순서 문제로 나온 적 있다고 했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중립 선언했고 러일 양국은 무시. 러일 전쟁 2월 8일이지. 일본이 여순, 리순에 있는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한다라고 이걸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2월 9일은 인천항에서 또다시 러시아 기습 공격하고 선전포고는 2월 10일 날 한다 그랬어요. 제가 다 필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2월 23일 날 한일 이정서입니다. 배경 러일 전쟁을 위한 전략 요충지 수용과 군사상의 편의, 이게 제일 중요하죠. 내용은 정치 군사적 간섭을 합리화하고요. 희정 개선 충고, 내정 간섭, 제3국가 조약 동의권, 외교권도 일부 제약한다. 전략성 요지, 임의 점령권, 염토 정무형, 이런 걸 구실로 이제 독도를 지냈다 우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독립 및 영토 보전 약속. 이건 뭐야? 립 서비스에 불과했지만. 그래서 한일 이정서 나와 있으니까 읽어 보셔야 됩니다. 3조. 일본 정부는 한국의 독립 및 영토 보전을 확실히 보증한다. 사기죠. 제일 중요한 건 4조죠. 4조 맨 마지막에 일본은 이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군략이 뭐야? 군사 전략이죠.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핵심입니다. 4조가 핵심이고요. 3조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조 보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상호 간의 승인 없이는 후일 본 협정의 취지에 위반되는 협약을 다른 나라와 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외교권도 일부 제약받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순서 요 2월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시설강령이 5월달입니다. 일본이 대한제국을 점령하기 위한 로드맵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중요한 건 실제로 이렇게 된다고요. 군사적으로 일본군의 연구주 등과 군략상에 필요한 지점을 신속히 수용할 것. 독도 같은 게 포함되죠. 외정을 감독하여 외교권을 장악할 것.
그래서 무슨 늑약으로 가는 거야? 을사늑약 가는 거잖아. 재정을 감독하여 징세법, 화폐제도 개량을 일본 고문관이 주도로 시행할 것 하잖아. 그래서 뭐야? 제1차 한일협약 통해서 하잖아요. 교통기관 특히 경의선, 경부선을 장악할 것 실제로 하지 않습니까? 통신기관 특히 전시선을 장악할 것 전쟁에서 중요하니까 통신이 척식을 실시하여 일본인 농민을 이주시켜. 이게 뭐야? 그래서 결국 뭐야? 1908년 뭐야? 동양 척식 주의사서 만들었잖아. 실제로 정말 계획표 잘 세우지 않나요? 첫 번째, 계획표를 잘 세웠다는 거. 두 번째는 실천도 잘했다는 거. 자, 우리는 뭐야? 계획표는 잘 세운다. 문제는 그 다음이야. 계획표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뭐라고요? 실천입니다. 일본 욕만 하지 말고 계획표도 잘 세우고 실천도 잘했습니다. 당시로 인정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제1차 한일협약. 아, 내가 일본 이렇게 칭찬한다고 우리 태용이 날 친일파라고 하는구나. 인강 보시는 분들 모를 텐데 현장에 있는 학생 하나가 저한테 친일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극대노 할 뻔했으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자, 제1차 한일협약입니다. 1904년 8월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배경, 황무지 개천권 철회 대신 고문관 초빙을 강요합니다. 자, 황무지 개천권 요구한다 그랬죠. 6월달입니다. 그죠? 일본 놈 나가노리라는 놈을 내세워가지고 우리나라 국토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황무지를 50년 동안 지네가 쓰겠다라고 요구했다가 7월달에 무슨 회가 만들어지죠? 야, 보안회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보안회. 보국 안민회 줄여서 보안회. 그냥 보안관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빠라바라밤 보안관은 악당으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게 보안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안회 만들어져서 싸우죠. 그리고 어때요? 2주 동안 싸워서 철회시키잖아. 농광회사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대신 고문관 초빙을 강요합니다. 러일 전쟁 일본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과정이죠. 조선 식민자 방안인 대한시설 강령 및 대한시설 세목을 결정하고 이미 실천하고 있죠. 내용, 재정과 외교 부문에 일본이 추천하는 고문을 파견합니다. 내정가습 심하는데 고문, 재정고문 메가타, 외교고문 스티븐스. 요것만 와야 되는데 실제로 어떻게 한다고요? 훨씬 더 많은. 그래서 군사고문의 노즈, 학부고문의 시대하라. 이런 문서에도 없는 이런 고문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통제장치 확대, 강화, 군사경찰제가 수도권 이런 확대해서 반일 행동을 억압했고 전쟁비용 수탈과 약탈, 전쟁에 필요한 군용철도 건설, 군사시설 구축, 군수품 수송 및 물자 조달 등 무상에 가까운 헐값을 역할한다. 이때 말하는 군용철도, 이게 대표적인 말, 경부선과 경의선 아니겠습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 이때 박사 오타쿠들이 하는 연구하는 게 1마일당 1.6km가 1마일이거든요. 1마일당 세계 철도 건설 비용의 평균을 내봅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에서 얼마가 비용이 들었는가 내봅니다. 실제로 절반 이하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건 무슨 말이겠어? 그만큼 어때요? 우리가 수탈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땅을 수탈당합니다. 그러니까 철도가 지나가는 곳이 국유지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무상입니다. 사유지다 그래도 아주 헐값으로 그냥 강제로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부선 타고 한번 가보세요. 그 주변이 어때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논밭이에요. 오른쪽, 왼쪽 다 논밭이죠.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원래는 뭐 했다는 얘기야? 농사 짓던 땅이었다는 얘기야. 설마 말도 안 되지. 수백 년 전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여기는 앞으로 경부선이 지나갈 곳이 여기를 비워두고 농사를 지어야지.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원래는 농사 짓고 마을을 한가운데를 가로지기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왼쪽 오른쪽에 마을이 갈라져 버린 거야. 철도 안으로. 이거 어떻게 한다. 그리고 노동력도 그 동네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근데 일당을 주기는 줘요. 일당을 주긴 주는데 정말 조금 준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계 철도 비용보다 훨씬 더 싸게 절반 이하로 철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누가 이익을 본 거야? 자본가가 이익을 본 거지. 그만큼 우리 민중들은 뭐야? 수탈을 당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 건설하면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돼. 이런 문제도 남정인데 철도를 일본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다. 미쳤어요? 일본 애들 몇 명 된다고. 철도는 누구도 이용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도 이용할 수 있어요. 뭐야? 그래야지 어때? 장사가 될 거 아니야. 돈을 벌 거 아니야. 다만 일본 놈들은 조선 사람이 앉아있어도 발로 차고 꺼져. 그리고 앉아서 가기도 하고. 뭐 할아버지도 아닌데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노약자석도 아닌데 이제 노약자석에 앉아있으면 정말 심하죠. 지팡이 맞습니다. 그죠? 근데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권리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예. 근데 뭐 일정 부분 이해는 되는데 힘드실 거니까. 근데 사실 우리도 힘들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하루에 막 열 몇 시간씩 앉아서 공부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 얼마나 힘드신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래서 봐두시면 되고요. 제1차 한일협약 무슨 정치라고요? 고문 정치. 일본인이 추천한 일본인 한 명을 재정고문. 누구라고요? 메가다. 메가다. 그 다음에 외교고문 누구라고요? 스티븐스.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강의 한반도 식민 지배 인정 몇 년? 1905년이죠. 7월, 8월, 9월 가테미력과 2차 연일 동맹 포츠머스죠. 다 얘기한 거니까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중요하다고 했죠. 영일 동맹에서 한국에서는 일본 우위 너무 당연한데 영국은 어디에서? 인도라는 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포츠머스 조약 한번 볼까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우세하자 미국의 중재로 강화죠. 미국의 중재로 맺고요. 미국에서 맺은 겁니다. 포츠머스 조약은 일본의 한국 지배를 국제적으로 묵인하고 러시아가 요동 랴오뚱 반도 조차와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 남부를 일본에 할양해 주는 겁니다. 잘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갈등이 되고 있어요. 가테미략 중요하니까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테프트는 필리핀을 앞으로 미국과 같은 강국의 우호적인 국민이 통치할 것이며 블라블라 나와있죠. 그러니까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우위권을 확보하고 가치라는 뭐라고요? 일본은 조선에 대한 우위권을 서로 인정해 주는 것. 이거는 이것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배신한 거라고요? 거중조정이죠. 조미수호 통상조약 1882년 4월 달에 맺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거중조정을 미국이 배신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외워두셔야 되고요. 이게 밀약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죠. 이게 밀약이었기 때문에 고종은 잘 몰랐겠죠. 그래서 을사늑약 체결된 이후에 고종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헐버트라는 사람이 미국에 특사를 보내서 을사늑약의 무효를 무효를 이제 미국 대통령에게 요구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미 미국은 이런 비밀리에 다 맺었는데 그렇게 해줄 이유가 전혀 없죠. 자, 1차 영일동맹 사료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2차 영일동맹 똑같고요. 포츠머스 조약. 아까 내용 말씀드린 거 다 나와 있어요. 조금 더 있다면 배상금을 묻지 않는 대가로 이런 거 나와 있는데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제 2차 한일협약입니다. 을사조약, 다른 말로 을사늑약, 배경, 포츠머스 강화조약 등으로 독점제 지배권을 인정한 일제가 대한제국을 보호국가에 추진합니다. 과정, 군대를 동원한 무력 시위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불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약이 아니라 합법적인 조약이 아니라 불법적인 늑약이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걸 주도했던 게 누구야? 그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죽어줘야 되겠죠. 그죠? 예. 고종이 거부하자 을사오적을 앞세워 늑약을 체결합니다. 고종은 거부했다는 거죠. 끝까지 거부했죠. 사실 고종이 1907년 고종 퇴위당할 때 일본에서 요구한 게 뭡니까? 을사늑약이 늑약을 인정해라 라고 하면 어때요? 퇴위까지는 안 시려고 했는데 끝까지 어때요? 그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종이 퇴위당한 것도 맞는데 그럼 당연한 거죠. 잘한 거라고 보지 않아요. 제 생각에. 너무 당연한 거지. 내용, 외교권 상실입니다. 한국 주재 외국 공사관 이제 철수한다. 기억나죠? 공사관은 철수하는데 뭐는 남아있다 그랬어. 몇몇 나라가. 영사관은 남아있다 그랬죠. 그래서 1907년 뭐 할 때? 정미 의병할 때, 서울 진공작전 할 때 기억나죠? 그죠? 영사관에게 통보한다. 편지 보내가지고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죠? 그러니까 함께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복습 안 하는 거 아니까 맨날 영어 공부하고 있으니까 복습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간도협약체결합니다. 1909년입니다. 기억나죠? 1909년 9월입니다. 이게 뭐라고? 간도협약입니다. 뭐였어요?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는 대가로 일본은 뭐한다? 안동에서 봉천까지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얻는다. 기억나죠? 그죠? 통감부 설치하죠. 1906년 2월 달에 통감부가 설치되고요. 왜냐하면 11월에 을사늑약이 체결되는데 한 석 달 정도 뭐 하냐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공사관이 이제 철수하기도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통감부가 설치됩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총감으로 취임합니다. 대한제국 외교권 행사 및 내정관습을 강화하는 거죠. 자, 저항. 조약 파기 상소. 이상설, 조병세, 최익현. 자, 우리 눈에 가장 띄는 사람 뭐야? 최익현 선생님이고 이상설 앞으로 계속 만날 겁니다. 그래서 이상설 너무 중요합니다. 자결순국, 민영환, 유서 남기고 자살했다. 우리 이미 앞에서 사료 읽어봤고요. 조병서도 자기라고요. 홍만식, 송병선, 이상철, 이명재, 김봉환 많은 사람들이 순국합니다. 민중의 저항, 학생은 동맹휴학, 상인은 철시, 농민과 민중, 의병운동, 경운궁 앞에 모여들어서 조약 파기를 요구합니다. 경운궁이 뭐라고 그랬어요? 덕수궁이죠. 그죠? 언론, 황성신문, 장저희 시랴 방송되고 대한멜시모, 을사조약 무효는 고종의 친서를 발표했고 또 하나 신채회, 시랴 우 방송되고 기억나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또 울어버림 그거. 그 다음 시랴 방송대국은 대한매일신보에도 게재됐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나찰 5개월은 오저감살단 조직하고 일진을 습격하기도 합니다. 고종회장, 반일 언론활동, 헐버트를 통해서 미국 정부 을사조약의 무효를 전문을 전달하기도 하고요.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헤이그 특사 파견하게 됐습니다. 의병항쟁, 민종식, 최익현, 신돌석 다 앞에서 공부했으니까 기억나셔야 됩니다. 을사늑약. 일본국 정부는 동경의 도쿄의 외무성을 경유하여 근무해 한국이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할 것이며 일본국 외교 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서의 한국 시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블라블라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조가 중요하죠. 뭘 둔다? 통감을 뭐한다? 둔다는 겁니다. 통감을 이제 없던 통감을 두는 겁니다. 왼쪽에 루즈벨트에게 보낸 고종 황제의 친서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사료입니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귀국이 어느 나라냐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2차 한국평화, 만국평화회의, 헤이그평화회의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헤이그 특사파견 봅니다. 목표. 1차적인 불법성과 이걸 공부를 다 했으니까 앞부분에 공부했으니까 1907년에 이 일 말고도 뭔 일이 있었겠죠. 그래도 많은 일이 있잖아. 무슨 일이 제일 중요하댔어? 국제 보상운동이 1907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무슨 애도 만들어져? 신민회도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 항상 복습하실 때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목표 1차적인 불법성과 일제 한국 침략성을 폭로하기 위해 2차 헤이그 평화회의에 특사 보냈고요. 전개. 고종이 이준에게 밀지를 내리고 특사를 파견합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상스를 만나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조에 합류합니다. 헤이그에서 외교활동 펼쳤으나 실패했고요. 결과 통과 밑으로 부분에 있는 고종의 책임을 강제 퇴위시켰고 한일 신협, 다른 말로 제3차 한일 협약이죠. 신문지법 보안법은 부록으로 나왔습니다. 군대 산령은 비밀각서로 나옵니다. 자, 국권 피탈 봅니다. 고종의 퇴위. 일본은 고종의 미국 특사 파견과 헤이그 특사 파견 구실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킵니다. 그리고 순종이 즉위합니다. 이거 앞에서 배운 걸 뭐 알아야 될까? 연호가 바뀌겠지 이제. 황제가 바뀌면 연호가 바뀌는 거 아니야. 뭐야? 광무에서 뭐로 바뀐다? 융희. 한일 신협약 체결. 한국을 강점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신협약 체결을 강요합니다. 순종의 제약을 얻은 뒤 7개 조항의 신협약 체결합니다. 내용, 입법, 행정, 관리명권 탈취를 통해 내정 장악하는데 차관정치라고 여러 번 말씀드려서 차관정치. 네, 지난번에 고통차총이라고 말씀드렸고 군대 예산입니다. 결과 각종 법령을 제정하여 내정 간섭 및 문화 계몽 운동 탄압합니다. 자, 보안법, 학회령, 신문지법, 사립학교령, 출판법, 블라블라 쭉 나오는데 우선 중요한 거 두 가지 뭐야? 보안법과 신문지법이고요. 오늘 공부할 거 보면 또 이제 여러분 생각보다 사립학교령이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군대 강제선 8월 1일입니다. 해산군대 의병화하는 거죠. 누구의 죽음을 계기로? 박승환의 자결을 계기로 무기 반납하지 않고 박승환이 자결한다 그랬더니 기억나죠? 그래서 의병화합니다. 고문제도 폐지되고요. 내각의 차관이 일본인으로 교체됩니다. 경무, 국장, 총세무사 등 일본인 임명됩니다. 경무는 경찰이잖아. 총세무사는 세금 걷는 거 아니야. 뭐 노른자이는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래요. 그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 잡은 사람들이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게 그게 뭐겠어요? 사법 권력 있죠, 당연히. 그리고 뭐야? 검찰 권력 있습니다. 그리고 뭐야? 세무 권력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털고 싶다. 뭘 동원하면 될까? 검찰, 경찰 동원하면 어때요? 그 형사 이거 다 털 수 있겠죠. 민사도 털 수 있어요. 그리고 뭐야? 국세청 동원하면 뭘 털 수 있어요? 세무 이런 거 털 수 있죠. 정말 영혼까지 탈탈 털 수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탈탈 털릴 수도 있어요. 일단 털리고 나면 국가가 도와주지 않을까요? 너 이러고 어떻게 살았니? 말이고 학원 어떻게 운영했니? 국가가 도와줄까? 막 이럴지도 모릅니다. 예. 많이 홍보해주세요. 특히 인간학생들 많이 홍보해주세요. 예. 이런 말 하는 사람 나밖에 없을걸? 기후각서 1909년이라는 거 외워야 됩니다. 사법권과 감옥사무를 박탈하고 통감부에 사법청 설치합니다. 이제 뭐 하나하나 완전히 다 빼앗기는 거죠. 경찰권 1910년 6월 한국경찰사무 위탁하는 각서에 의해서 경찰권마저 박탈됩니다. 구급피달 친일단체 일진회는 일진회를 비롯한 친일단체 동원해서 병합을 주장하는 청원서나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정말 나쁜 놈들이죠. 국권피탈. 자, 일진회 밑에다 써놔야 돼. 1904년에 만들린다 그랬잖아. 언제 없어진다고? 1910년이면 강제로 해산시켜버린다 그랬던 거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국권피탈 총대신 이완용과 통감 데라우치 사이에 한일 병합조약이 체결됩니다. 통감이 데라우치로 바뀌었네? 그 사이에? 왠지 알겠죠? 이토가? 예. 이토는 이미 죽었잖아요. 그죠? 예. 아니면 초대 총독이 이토 히로부미가 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죽은 다음에 이제 데라우치가 왔단 말이에요. 이 데라우치는 이토와는 약간 달라요. 아니, 많이 달라.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토는 일본 안에서는 그나마 어때요? 온건파에 가깝다 그랬잖아요. 근데 데라우치는 군인 출신이고 강경파. 이게 초대 총독이 된 놈 아닙니까? 일본 육군 대장 출신이란 말이에요. 결국 대한제국 주권을 박탈하고 식민지로 전락합니다. 기후각서. 한국의 사법과 감옥사무는 완비되었다 인정되고 일본 정부에 위탁한다. 정부 일자한 자격이 있는 일본인과 한국인을 제한국 일본 재판소 및 감옥관리시 임명한다. 블라블라 나와 있으면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국 병합에 관한 자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일진의 합방 건의서.
읽어볼게요. 러일 전쟁 당시 일본은 자신의 손해를 돌보지 않고 미쳤어. 우리가 러시아인의 한 입 안에 한 덩이 고기가 되는 것을 면하게 해주고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얘기 아니야? 동양 모든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거늘 미쳤구나. 미친 거 확실하죠? 이 정도면 뭐 감정도 필요 없이 바로 병원 가야 되는 겁니다. 블라블라. 더 이상은 읽기가 싫네요.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자, 매천황현의 절명시. 요건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난리가 물밑에 거듭 몰아닥쳐 머리는 새고 나이는 늙어버렸네. 몇 번이고 죽으려 했건만 아직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어떻게든 돌이킬 수 없는 오늘 가물거리는 촛불만이 푸른 하늘을 비추네. 새와 짐승옷을 필고 산과 바다도 고통에 못 이겨 찡그리는데 무궁화 삼천리 금수한 이미 가라앉아버린 여기 핵심이야. 무궁화 삼천리 금수강산 이미 가라앉아버렸네.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가을밤 등불 밑에 책을 덮고 천고를 회상하니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야. 인간으로 태어나 선비 노릇하기 참으로 어렵구나. 무궁화 강산이 어때요? 이미 망했잖아. 근데 내가 아예 무식쟁이면 책임도 덜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지식인이기 때문에 노블리스 오블리주 아니야. 그래서 내가 비록 아니 정부의 대신도 아니고 구급 공무원조차 아니지만 매천화임 선생님은 이 땅에 태어나 지식인으로서 뭐한다? 선비 노릇하기 참으로 어렵구나. 이게 진짜 선비 아니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팬 선비하고는 정말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진짜 선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세요? 그 모당의 모 교일이라는 국회의원이 미국 가서 선비 문화 세계 전파 뭐 이런 목적으로 미국 연수를 갔다. 그래서 어딜 간 줄 알아요? 스트립쇼 하는 데 가서 그거 제목이 뭔지 알까? 그러니까 그 연수관 목적이 선비 문화 세계 전파야. 무슨 선비? 그랬더니만 정말 변명이 정말 멋지죠, 그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 처음에 나는 그런 데 간 적이 없다 그랬다가 결국은 어때요? 가이드가 몇 번째 갔잖아, 뭐 이러니까 뭐라고 변명을 하는지 안 벗었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벗은 것 같은데 우리 테이블로 오지 않았다. 동양인 차별하는 거야, 나쁘게. 근데 팁은 또 줬다는 거 아니야, 1달러씩. 1달러면 얼마? 1,000원이잖아. 정말 알뜰하죠. 그까지 가서 팁을 주는데 1,000원을 주고 와. 정말 알뜰하죠. 그럼 맨 최종 버전의 변명이 뭔지 아세요? 모두 다 벗지는 않았다. 그럼 뭐야, 인어공주? 그래서 난 그거 왜 갔는지 제목 보고 정말 빵 쳐댔으니까 선비문화 세계 전파. 그래가지고 야 정말 이런 선비하고 매천황현 외우세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절명시는 조광조의 절명시 나올 수 있고 전봉준의 절명시 나올 수 있고 매천황현의 절명시 세 분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익혀두셔야 됩니다. 예.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10년대입니다. 이게 무슨 년? 알죠? 그래서 이때 국가가 치욕을 당했다 그래서 뭐라 그래? 경술국치. 그래서 8월 29일이 국가가 치욕을 당하면 국치일이잖아. 뭐랑 반대야? 광복절이랑 반대지. 둘 다 8월 달에 있습니다. 8월 15일은 광복절이고요. 8월 29일은 국치일입니다. 8월 20일 날 조약에 사인을 했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이제 조약이 이제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8월 29일이 국치일이다. 경술국치라는 거 외워두셔야 되고요. 1910년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중요하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역사에서 우리는 갑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철저하게 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본 제국주의가 갑이 되어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지배하는 거야. 그럼 통치하는 지배 방식은 왜 지배하죠?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왜 만든다고요? 설마 경제를 성장시켜주고 인권을 신장하고 사회 복지를 확충해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준다. 하야시나 미치코모 이런 주장 해도 돼.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주장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실제로 슬픈 건 우리나라에서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 우리는 학계에서 뉴라이트라고 하는 거야. 뉴라이트. 일명 뉴또라이라고 하는데. 뉴라이트.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면 제가 지금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거야. 일제 식민지배와 현대사에서 군부 독재를 만다고요? 찬양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요런
흐름을 New Righ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New Right, Right는 우익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Old Right는 너무 어때요? 구식이다. 그래서 새로운 Brand New Right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ew Right라고 하는데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젊고 늙은 것 빼고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집단들이 있어요. 태극기 흔들면서 막 기시는 할아버지들을 주로 할아버지들, 할머니도 별로 없잖아요. 거기 보면. 대부분 다 할아버지들이죠. 할머니도 가끔 섞여 있지만 그 집단이나 머리카락 까맣고 좀 젊은데 일배나는 집단이나 본질적인 차이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일배가 나이 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편집했죠. 설마 우리가 보는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 중에는 없겠죠. 설마 있을까?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공단기도 아니고 회원수가 많은 것도 아니니까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곳곳에 숨어 있는 거 아세요? 일베가? 전 수능 강의하면서요 느껴요. 제가 이렇게 한국사를 강의하면요 실제로 교무실에 와서 항의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주 그 대바라진 애들은요 수업 시간에 그대로 받아칩니다. 자기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근데 그나마 좀 생각이 조금 있는 애들은 조용히 교무실로 와서 자기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선생님은 좀 역사 선생님이시니까 좀 공정하게 역사를 중립적으로 강의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걔는 죽었죠. 이제 제 설교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무실 찾아오고 후회하게 만들어주죠. 있어요. 있다니까요. 예. 저는 좀 예민해서 이렇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예. 이게 달라. 호응하는 게 달라요. 일반 그 학생들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어디에나 있습니다. 일베는요. 여기도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야, 저 동네는 일베가 설 수 없는 동네야. 저 동네에서 일배한다는 얘기는 그냥 죽어요, 그냥. 그죠? 오빠들이 썰어버린다, 그죠? 그냥 군산 앞바다에 빠져 죽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이건 지역적으로 심각하죠, 그죠? 말이 안 되죠, 그걸. 반면에 제 고향 쪽으로 가면 꽤 있다고 봐야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숙학원에서 강의하잖아요. 기숙학원에서 강의하면 전국에서 다 모인단 말이죠. 대구 애들하고 얘기해보면요, 반에 분명히 있답니다. 그러니까 니네 동네랑 다른 점은 뭐냐면 니네 동네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입 밖으로 차마 못 내잖아. 근데 그 동네 애들은요. 그냥 지들끼리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그 용어 같은 걸 쓰잖아요. 예를 들어 말투에서 이랬노 저랬노 노로 끝나는 말투. 아니야. 일부러 그렇게 쓰는 거야. 사투리긴 맞는데 일부러 그 말 어미를 그렇게 하는 거야. 또 뭐 운지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말이거든. 형은 알 거야. 옛날에 운지천이라는 드링크가 있었어. 거기 이제 그 모델이 이렇게 바위 같은 데서 이렇게 풍덩 뛰어드는 그 굉장히 상남자 이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엉이바위에서 떨어지셨잖아. 그래서 그걸 이제 비하하면서 운지한다. 이런 말 용어를 만들어낸 거거든. 그건 무조건 일베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쓰면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들끼리 그런 말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화, 민주화 뭐 이런 말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제 이거 하잖아요, 그죠? 이걸 산업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민주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는 거 아니야? 난 왜 잘 알지? 어째 그러지? 야. 이게 아니고요. 친구들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알아야지. 저도 몇 번 가보긴 했어요. 동네를 한번 둘러보긴 했죠. 근데 그 게시물 보는 데는 회원가입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뭐 유명 정치인은 거기 회원가입 했다는 썰도 있고 그래요. 예. 중요하잖아요. 자, 일본이 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요 다스리는 건 뭐 하기 위해서 다스리는 거야? 제국주의가 식민지 왜 만든다 그랬어? 세 가지 목적 기억나? 뭐? 원료 공급지 값싸게, 또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독점 판매 시장, 또
잉여 자본의 투자 시장.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죠. 그러려면 어때요? 잘 다스려야 되죠. 잘 다스린다는 얘기는 뭘까요? 효율적으로 다스리는 거고요. 효율적으로 다스린다는 얘기는 뭘까요? 비용은 적게 투자하고 많은 이익을 얻는 겁니다. 일본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한국을, 대한민국을, 대한제국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한반도를.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같은 시기에 제국주의와 다른 제국주의와 다른 식민지는요, 그야말로 요새 우리 하는 말로 넘사벽이에요. 무슨 말이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봐봐. 제국주의권은 다 어디 있었어? 일단 인종적으로 어때요? 유럽에 있죠. 백인종이죠. 마치 사회 진화론이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정치적으로 어때요? 이미 시민혁명 이후에 어때요? 민주주의 자리 잡았죠. 경제적으로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자리 잡았죠. 이미 어때요? 평등사회 자리 잡았죠. 이미 합리적인 합리주의 사상이 완벽하게 자리 잡은 그야말로 완벽한 근대사회지. 반면에 아시아, 아프리카, 소위 말하는 유색인종들은 정치적으로 여전히 뭐야? 전제군주제지. 전근대적이지. 경제적으로 여전히 뭐야? 지주, 전호제. 전근대적이야. 사회적으로 여전히 뭐야? 신분제 사회야. 전근대적이야. 사상적으로 어떻게 지네들의 전통 사상만 고집하잖아. 우리 조선도 오직 무슨 학문 유일 사상이야? 성리학 유일 사상이었잖아.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이렇게 비교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소희가 근처 고등학교를 지배한다. 불가능한 일이죠. 얼마나 무서운 애들이 많은데. 중학교 지배한다. 그거는 이제 목숨 내놓고 해야 돼. 중2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얘기했잖아. 우리 딸이 남자친구 6명이나 사귀었는데 헤어진 대부분의 이유가 애들이 다 중2병이 와서 헤어진 거라고. 그래서 자기가 다 잘랐대. 꺼져. 이래가지고. 자기는 주로 고백을 받는 스타일인데 애들이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다가 중2병이 오는 순간 통제가 전혀 안 된대. 그래가지고 꺼져 이래가지고 여러 명 헤어졌어. 초등학교 5학년 때 첫사랑 시작해서 벌써 6명 해결했으니까 내 딸이 확실하지. 지금은 이제 한동안 한 1년 정도 연애를 쉬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박효신한테 빠져가지고 막 박효신 덕질만 열심히 하고 있어. 한때는 톰 히들스턴 하다가 이제 지쳤나고 이제 박효신으로 바꿨어. 이제 곧 바뀌겠지만 또 어쨌거나 제가 할 일은 뭐 열심히 뭐 서포팅 해주는 거지. 그래서 뭐 음반을 사야 된다. 뭐 돈 주는 거고 막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내가? 우리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응? 그 얘기하는 거잖아. 통치. 그러니까 네가 중학생은 지배할 수 못하니까 초등학교도요. 아우 너 초등학교 6학년 되면요. 키가 170에 몸무게 60kg 막 이래요. 지배하기 힘들어요. 그럼 어디 지배한다? 근처 유치원 정도는 지배할 수 있지 않겠니? 유치원 일진이요. 7살. 키 120cm. 몸무게 20kg. 일진이야. 귀염둥이지. 그러니까 우리 소희가 동네 근처 유치원을 지배하는 것 정도 되는 거야. 누가? 유럽 사람들이, 유럽 제국주의가 아시아, 아프리카 식민지 지배하는 거. 이거 완전 넘사벽이잖아. 그러니까 차마 개길 엄두를 못 냈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유일한 예외가 일본과 대한제국이었어요. 봐봐. 일단 인종이 똑같은 화인종이지. 수천 년 동안 같이 얼굴 맞대고 살아왔고 항상 일본보다 우리가 어때요? 우위에 있어서 전해줬잖아요. 근데 갑자기 일본이 어때요? 강해진 거지. 그럼 일본이 뭐가 셀까? 뭔가 센 게 있어야지 다스릴 거 아니야. 뭐가 세? 당시로는 뭐 경제도 뭐 군사력도 뭐 다 셌다고 했지만 그렇지만 문화가 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럼 일본이 정말 센 거 뭐였을까? 군사력이었죠. 대한제국이요. 군사력이요. 맥시멈 많을 때 3만이 안 됐어요. 근데 일본은요 이때 육군만 120만이었어요. 대한제국 군대 해산됐다 그랬잖아요. 1907년에 해산된 군인이 전국에 10,000명이 채 안 돼. 근데 일본이 이때 육군만 120만 명이었다니까. 이게 상대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 일본이 사실은 대한제국 군대보다 더 무서웠던 게 뭐라고요? 의병이었다니까. 의병이 전국에 한 10만 명 됐으니까 의병이 더 무서웠다고 사실은. 그래서 뭐 한다고요? 나만 대톱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인들도 군인이지만 왜요? 홍범도 같은 포수들이 더 총을 잘 쏘고 하니까 총포, 화약류, 단속법 이래가지고 무기도 다 반납하고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무서워서 그랬던 거거든요. 어쨌거나. 그럼 일본은 지금 지네들이 확실하게 우위에 있는 게 뭐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거밖에 없지. 총칼. 그래서 총칼로 다스린다. 이게 무슨 통치라고요? 무단 통치. 우리 한국사 공부해서 이 무자가 무슨 무자야? 싸울 무자잖아. 그러니까 이 무자 들어가는 왕들이 어때요? 싸움을 진짜 잘하지. 생각해봐. 자, 한나라 무제라고 했습니다. 완전 생양아치죠. 한나라 무제 왜 양아치야? 우리 고조선 멸망신 나쁜 놈 아니에요. 한나라에서는 영웅이라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나쁜 놈이지. 고조선 멸망신 놈이야. 이때 말 정확히 말하면 뭐야? 무슨 조선 멸망이셨어? 위만조선이지. BC 108년 위만조선 멸망, 원검성, 함나 기억나야 되죠? 그리고 뭐 설치했다? 한사군 설치했다. 누구야? 한무제야. 그 한무제가 살던 시기에
사마천이라는 오빠가 최초로 기전체 형식으로 뭘 쓴 거야? 사기를 쓴 거 아니야. 그것도 아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우리 발에도 무왕이라는 형이 있잖아. 무왕이라는 형. 자, 몇 대 임금이야? 2대야, 3대야? 2대지. 잘했어. 고왕 다음에 뭐야? 무왕, 그 다음 뭐라고요? 문왕이잖아. 그 다음에 별 볼 일 없고, 성왕 잠깐 있어. 별 볼 일 없고, 10대 선왕 때 전성기 없고, 경나죠. 그죠? 뭐 한다 그랬어? 싸웠지. 누가? 당과. 그래서 뭐 한다? 장문휴를 시켜서 어느 지역을 공격한다? 싼뚱 지역을 선제, 선빵 나르기도 한다라고 했던 기억나죠? 흑수 말과에도 싸웠죠. 신라와도 싸웠잖아. 신라가 10만 명이나 올라왔지만, 뭐, 폭설, 뭐, 추 이래가지고 어때요? 도망갔다라고 했던 기억날 겁니다. 그 무왕. 그러니까 묻자. 이게 뭐라고요? 무단통치고요. 다른 말로 헌병경찰통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10년대 무슨 통치다? 무단통치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무단통치의 구체적인 내용들.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만들릴까요? 조선을 철저하게 파괴하고요. 뭐가 만들어져요? 조선 총독부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조선 총독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냥 경찰이 아니라 보통 경찰이 아니라 뭐라고요? 헌병경찰이다. 그래서 헌병경찰통치. 요거 하셔야 되고요. 군대 갔다 온 남학생들은 너무 잘 알죠. 헌병이 뭐야? 군대의 경찰이죠. 영어로는 뭐야? MP야, MP. 소위 MP가 뭐의 줄임말인 줄 알아? 뮤직 플레이어는 아닐 거야, 설마. 헌병 3명 지나가면 MP3니까 막. 옆구리 찌르면 막 노래하고 막. 지코냐? 그런 거 아니에요. MP는 뭐야? 밀리터리 폴리스. 군대의 경찰 뭐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 오빠는 MP 못해. 헌병 하려면 키도 이렇게 커야 되고 되게 늘씬하고 되게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멋져 보여야 돼. 그런 사람들이 이제 헌병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야? 헌병은 누구만 잡아가야 돼? 우리 민간인들이잖아. 헌병 보면 무서워해야 돼? 안 무서워해야 돼, 지금? 태형 헌병 보면 무서워요? 안 무섭잖아요. 헌병 우리를 간섭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군인 중에서 휴가 나와서 사고 치면 헌병이 잡아가는 거잖아. 우리 민간인이 어때요? 누굴 두려워해? 경찰 무서워하지 않나? 근데 이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헌병이 못했다고요? 경찰 업무까지 했다. 그럼 어떻게 된지 아세요? 시계 사면 이런 거야. 저기 노량진 경찰서 가보셨나요? 거기 밥이 맛있다고 소문이 났어. 아무나 먹을 수 있어요. 동생한테 가서 얘기해 주세요. 그 식당 있잖아요. 경찰서는 다 식당이 있단 말이에요. 군의 식당이. 밥이 맛있대요. 그래서 예? 당연히 돈 내지 사람아. 주야. 무슨 무료 급식 쏘니? 절대로 공짜로 안 줍니다. 예, 그래, 그 교회 가면 공짜로 주십니다. 새벽에. 예, 예. 공짜로 안 주고요. 식권 사야 됩니다. 근데 보통 그런 데 있으면 왜 외부인이 못 먹는 데도 있잖아요. 근데 외부인도 먹을 수 있다고요. 가서 보면 그래서 공시생들이 많이 와서 먹어요. 고구려 식당도 없어졌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근데 거기 보면 간판이 10년대 어떻게 했다고요? 노량진 경찰서라고 당연히 써놨겠지. 하나는. 근데 이쪽 간판은 뭐라 써는 줄 알아? 노량진 헌병대라고 써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는 뭐야? 경찰서. 하나는 뭐야? 헌병대. 왜? 같은 업무를 하니까. 같은 놈들이 하니까. 이게 헌병 경찰통치. 그런 뜻입니다. 자, 우선 뭐가 중요하다? 조선 총독부. 봅니다. 철저하게 대한제국의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순종과 고종은 따로 살게 합니다. 같이 살면 어떻게 할까요? 쿵짝쿵짝 무슨 일을 할 수 있잖아. 막 독립운동 도모할 수도 있고, 막 해외로 망명 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야, 사실. 근데 아빠와 아들이 떨어져 있으면 어때? 한 사람이 망명 가버리면 나머지는 한 사람이 굉장히 어때요? 핍박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일부러 어때요?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래서 고종은 어디야? 덕수궁이야. 순종은 창덕궁이야. 그래서 순종은 이제 황제가 아니라 이태왕 전하가 되는 거야. 격을 낮춰버린 거지. 그리고요, 조선 총독부에는 조선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모두 일본 사람이다. OX야. X야. 기출문제 나온 적 있어? 그러니까 원래는 대한제국 관리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3분의 1은 자릅니다. 3분의 1만 남겨요. 어떤 사람들 남길까요? 첫 번째 누구 남겨? 친일파 남겨야지. 유한영 남겨야 될 거 아니야. 또 누구 남겨야 돼? 일본어 잘하는 애들 남겨야 되겠지. 또 고위직들보다는 주로 하위 실무직들 중심으로. 누군가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복사하고 이런 사람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위직들은 어때요? 특별하게 이제 정치 성향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3분의 1 정도 남기고
3분의 2 정도는 이제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지들이 직접 통치를 하는 겁니다. 일본인으로 많이 메웁니다. 그 다음에 궁궐도 훼손하죠. 어떻게 훼손하죠? 우선 경복궁 광화문 열고 들어가면 거기다 뭘 만들기 시작합니까? 조선 총독부 건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진 않겠죠. 이게 1926년에 완공됩니다.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경궁 안에 뭘 만들어요?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들어요. 창경궁이잖아. 그래서 우리 옛날에 뭐라 그래서 창경원이라고 불렀다니까. 형 기억나? 어릴 때 창경원 놀러 가고 말했단 말이야. 창원에서는 못 갔겠지. 서울에서는 갔다고. 창경원이라고 했다니까. 혹시 서울에 가까이 살고 있는 저 남영주 오빠는 가보지 않았을까? 기억 안 나요? 예. 아, 시골이어서 그런가요? 버스 타면 한 번에 서울로 온다 그죠? 예. 서울에서 시내버스 한 번 타고 군산까지는 못 가지만요. 남영주까지는 가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서울 역세권에 살고 있어요. 저 오빠는. 남영주 땅값이 군산 땅값하고 훨씬 더 비쌀걸? 쟤네 집 땅 팔면 니네 군산 다 살지도 몰라. 친하게 지내. 싸우지 말고. 아 진짜. 그래서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강등해버리고 막 이랬다니까. 이거 뭐라고? 철저하게 대한제국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거야. 또 하나는 기억나죠? 대한제국 황제 뒤식 거행한 환구단, 원구단 있잖아. 그거 헐어버리잖아. 그리고 호텔 진다 그랬잖아.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도 어떻게 조선호텔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대한제국을 파괴하는 짓을 하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조선총독부 건물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건물인지 여러분 놀랄걸. 아, 몰랄 수가 없구나.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이게요, 당시요, 동양 최대의 건물이었어요. 동양 최대의 건축물이에요. 이게 1926년 10월 1일 날 완공이 됐는데, 동양 최대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동양에는 인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 인도가 누구 식민지야? 영국 식민지였잖아. 그럼 영국도 총독부를 설치했겠지, 당연히. 인도가 얼마나 큰 나라냐면, 러시아를 제외하고 유럽에 한 36개 나라가 있거든? 유럽에 36개 나라가 있다고, 러시아를 제외하고, 그 유럽 사이즈하고 인도 사이즈가 거의 똑같아요. 우리가 별로 그렇게 한번 지도를 갖고 한번 맞춰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그 정도로 인도라는 나라 사이즈가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세계 넘버 2 아닙니까? 아니요, 넘버 1일지도 모르죠, 그죠? 모른다니까. 그리고 거기는 신과 인간이 공존하잖아. 신이 한 3억 3천 이상 살고 있기 때문에 인구로 신도 인구에 포함한다면 중국을 가볍게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유일한 인도 아닙니까? 어쨌거나 그 나라에 있던 총독부 건물보다 영국 총독부보다 조선 총독부가 더 큰 건물. 그야말로 랜드마크였다는 얘기지. 그래서 잘도 지었지. 뭐 대충 박정희가 지었거나 했으면 어때요? 한 20년 지나면 막 다리 무너지듯이 막 이렇게 무너지고 막 백화점 무너지듯이 무너지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어때요? 70년이 지나도 안 무너졌잖아. 어떻게 했어? 우리가 부셨지. 누가 부셨어? 뭐 김영삼 할아버지가. 그죠? 역사 바로 세우기와 명분으로 부셨다.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게 없잖아요. 그죠? 누가 부셨다는 게 중요한다? 김영삼이. YS 정권에서 김영삼이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명분으로 부셨다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초등학교 명칭을 회복한 거. 그러니까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꾼 거. 또 전두환 노태우 한다 구속한 거. 이런 거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1926년 10월 1일 날 무슨 일이 더 벌어지냐면 저 뒤에 문화사에서 내가 또 할지도 모르는데 그때 나운규 선생이 아리랑을 개봉합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나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이걸 연결하면 좋아. 이게 1926년에 완공되는데 준공식이 10월 1일 날 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어때요? 몰려가서 이걸 볼 거 아닙니까? 나운규는 그게 싫었던 거야. 그래서 자기 만든 영화 아리랑 개봉일을 10월 1일로 맞추는 거야. 그럼 뭔 소리야? 생각 있는 사람들이면 이거 준공식 보러 가지 말고 내 영화 보러 오세요. 이래가지고 딱 맞춰서 개봉을 했던 사람이 나운규의 소극적 저항이었지. 아마 AAA였을까 나처럼. 그래서 나운규 아리랑 워낙 중요하니까 우리 영화사에서 1926년이다. 조선 총독부 건물 준공식과 맞춰서 일부러 개봉했다. 이런 것까지 알고 있으면 스토리를 알고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총독 지휘봅니다. 지휘. 일본 현역 대장 중에서 유명합니다. 평생 군인 생활한 사람이죠. 일본 국왕에 직속되어서 일본 의회와 내각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뭐 출신이다? 군인 출신이다.
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죠. 두 번째, 일왕 직속이다. 이거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한 말입니다. 왜 중요한 말일까요? 일본 당시 의회가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 일본 헌법이 때니까. 일본 1889년에 헌법 만들고 일본도 제국 의회가 있다고. 그럼 어때요? 의회가 뭐 하는 거야? 국민들의 대표를 뽑은 게 의회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어때요? 견제할 권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라든가 이거 견제할 권한이 있다고. 근데 조선 총독부는 일본 의회로부터도 어때요? 간섭을 1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조선 총독이 이 우주에서 간섭받는 유일한 사람 누구라고요? 일왕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어때요? 당연히 어때요? 권한이 막강해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강력한 힘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조선에서 조선 총독부에 총독하다 일본 가서 총리 대신이 되기도 하고 거의 일본에서 총리 대신과 거의 맞먹을 정도의 급이 바로 조선 총독부의 총독이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권력입니다. 그 다음에 권한 보세요. 입법, 행정, 사법, 군대 통수권 등 절대 권력을 행사합니다. 무슨 권만 제외하고요. 외교권 제외하고 모든 권한이 다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무슨 권도 있다는 거 알아야 돼? 입법권도 있다는 거 알아야 돼. 그래서 앞으로 나오잖아. 회사령, 어업령, 각종 령 이런 거 있잖아. 이 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 제령이라고 해. 이게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총독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총독은 정말 어마어마한 권리. 입법, 행정권은 당연한 거잖아. 총독부니까. 입법권도 가지고 있어. 군사권도 있어. 다 가지고 있어. 딱 하나 없다니까 뭐 외교권만 없는 거지. 이거 어디서 기억나지 않나? 웬만한 자체 종묘와 사직에 제사 지내고 했는데 대외 교섭권은 없었다 그랬더니 기억나? 언제? 초기 국가에서 기억 안 나? 고구려 초창기 3세기 초까지도 원래 전왕족인 손오부는 자체 종묘와 사직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 국가 중요한 일을 제가회에서 결정하는데 손오부 같은 경우는 자체 종묘와 사직이 제사 지낸다 그랬잖아. 하지만 무슨 권은 없는 거야? 외교권은 없었어요. 대외 교섭권은 없었어요. 그거 말고는 자치권이 있었잖아. 그러다가 4세기 무렵 되면 이게 없어지겠지. 왜? 무슨 집권이 강화되니까? 중앙 집권이 강화되니까. 뭐 비슷한 건 아닌데 여기도 봐봐. 외교권 빼고는 다 가지고 있는 거지. 누구야? 조선 총독이. 외교권도 가지고 있으면 독립국가니까 이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외교권 빼고 모두 다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권한을 막강하게 쥐어준 이유는 뭘까요? 독립운동을 철저히 탈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무총감과 경무총감이 있습니다. 자, 중요하죠? 자, 정무총감은 넘버 2예요. 경무총감이 넘버 3. 말 그대로 정이잖아요.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거야. 경은 뭐야?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거야. 근데 진짜 사실상에서는 경무총감이 넘버 2였어요. 또 하나, 그 경무총감은 누가 한다고요? 헌병사령관이 겸임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한반도 일본 군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는데 그 군인들이 삽질하고 사고 칠 수 있잖아. 그걸 감시하는 게 MP 헌병이라고 했잖아. 그 헌병사령관이 뭐 한다고요? 경찰 업무까지 같이 한다. 이게 뭐야? 헌병, 경찰 통치니까. 같은 말이에요.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선총독부는요, 일제 식민통치 중추기구로서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사법기관, 치안기구, 자문조사기구, 경제관련기관을 수행되는데 전국을 13도, 12부, 317군, 4,300여 면을 조직합니다. 외우는 거 아니야? 여전히 13도 체제입니다. 도는 도지사가 있고요. 부의 부유, 군수, 면장석이 있습니다. 자, 중추헌법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 중추하면 제일 먼저 뭐 생각나야 돼? 고구려 아니지. 고려도 생각해야 된다. 고려. 중추헌 기억나죠? 이품이상 뭐야? 추밀, 추신. 삼품이하는 뭐야? 승선. 기억나야 돼요. 하지만 그건 너무 멀리 간 거고 가장 가까운 중추헌은 뭐였어? 독립협회 중추헌이지. 1898년 관민공동회에서 헌의 6조 건의했고 의회식 중추헌 관제를 개편해서 관선 25, 민선 25 최초의 의회식 관제 기억나죠? 그죠? 하지만 고종이 배신해서 실패했지만 중추헌은요. 그러니까 이름만 딱 따오는 거야. 왜? 중추헌이라는 명칭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이름으로 남아있잖아. 왜 긍정적인 이름으로 남아있죠? 우리 국민을 대표한다는 의미로 남아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름만 똑 따오는 거야. 명목상 총독부의 뭐야? 자문기구. 친일파들로 구성됩니다. 의장은 정무총감이 겸임했고요. 고문과 참의는 이완용. 자, 추억의 전설의 그 이름 이완용, 송병중, 김윤식 등 친일파로 구성됩니다. 자, 이완용, 송병준 하면 정말 친일파의 원투지, 그지? 네. 외워두셔야 됩니다. 3.1운동 때까지 10년 동안 수립된 적이 없는 허수아비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완벽한 친일파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3.1운동 전까지 회의 한 번 안 했대. 그게 무슨 통치의 본질이라고요? 무단 통치의 본질. 두 가지 알아야 돼. 친일파 조직이지만 3.1운동 때까지 회의조차도 한 번 하지 않았다. 그게 무단 통치의 본질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한개 한국인들의 형식적 정치참여와 회의술책 및 대외 선전용에 불과했고요. 1920년 이후에는 식민 통치에 필요한 자료 수집 기구로 활동합니다. 그 다음에 헌병 경찰 통치, 무단 통치. 왼쪽에 조선 총독부
정리해놨고 중추원도 정리를 정말 잘해놨어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할아버지가 중추원 고문이나 참의였다라고 하면 빼박 켄트 침입합니다. 태용 할아버지가 설마 아니죠, 그죠? 예. 뭐 슬퍼하진 않아, 뭐 슬퍼할 것까지는 아니야. 유산이 많을 거 아니야. 땅이 많을 거라고 분명히. 쟤네 집 땅이 좀 많다는데 의심스러운데. 자, 죄송합니다. 자, 헌병경찰 통치 다른 말로 뭐 무단 통치. 성격 무력에 의한 통치. 왜 목적 무력을 앞세워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한국인의 저항을 누려내는데 자 보세요. 치안 책임자의 오타입니다. 정무 아니고 뭐라고요? 경무총감. 경무총감에 오다하여 경무총감의 헌병대장이 임명합니다. 헌병이 경찰 행정을 담당해서 한국인의 모든 인사를 관여하는데 독립혐의자를 제출하여 독립운동 혐의자를 색출하여 재판 없이 즉결처분. 재판 없이 즉결처분. 그냥 죽이는 거야. 태형을 가하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태형이. 헌병경찰 통치에서 핵심 뭐라고요? 태형입니다. 태형이 뭐 된다? 부활된다라는 거. 오늘 태용 자주 나오네. 태용이 아니고 태형이야. 자, 태형. 때리는 거죠. 그치? 태양, 태장, 도의사 때리는 거. 범죄 직결례도 있고요. 조선태형령, 경찰범 처벌규칙. 이거 사료로 다 있으니까 읽어보셔야 됩니다. 첩보수집, 의병토벌, 독립운동가 색출합니다. 자, 소선인들은요. 기본권이 박탈돼서 보안법, 신문지법, 출판법,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 다 박탈입니다. 위압적 분위기, 관리, 교원까지 칼을 차고 제복 착용. 밑줄하고 써. 국내 도입 시급. 쓰지마. 뭘 써? 미쳤어? 자, 내가 제복을 차고 제복 입고 칼 차고 수업한다고 생각해봐. 간지나겠죠. 일본이니까 인정해주세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좋은 사람, 가끔 빠지는 사람, 대답 안 하는 사람, 대답 못하는 사람, 틀린 대답하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이 종강할 때쯤 되면 아무도 안 남고 나랑 카메라 둘이 남아있을걸? 아니야, 카메라도 찍다가 졸다가 죽을지도 몰라. 실제로 죽이지는 않아요. 근데 그만큼 어때요? 위협적이지. 야, 우리도 나쁘지 않아. 공무원들도 제복 입고 칼 차고 있을 테니까 민원인 중에 진상이 없었겠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10년대 무단통치입니다. 관리와 교원까지 칼을 차고 제복 착용했다. 공포심 조장이죠. 조선의 억압입니다. 민족주대자를 무차별 체포, 투호, 고문, 살해한데 안학사건, 그리고 105인 사건. 그래서 무슨 해산? 신민의 해산. 그리고 하나 더 써. 일진의 해산. 신민의 해산은 앞에서 했고 뭐까지 해산한다? 일진에도 해산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안학사건. 이게 연결된 게 뭐라고요? 105인 사건. 안학은 뭐야? 황해도 지역 이름이야. 동네 이름이야. 안학이라는 동네에서 이걸 다른 말로 안명근 사건이라고 돼. 안명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니야? 몰라? 이분. 안중근의 사촌 동생이야. 이름이 비슷하잖아. 사촌 동생인데 나이 차이가 무려 보름 차이가 나. 보름. 2주. 엄마들이 같이 사촌이니까 같은 기간에 임신해서 같이 낳은 거지. 쌍둥이나 다름없잖아요. 근데 형이 어떻게 했어? 투쟁하다가 돌아가셨지. 자, 동생 어떻게 해야 돼? 친일해야 돼? 말도 안 되지.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분 뭐 한다고 10년대. 이렇게 무서운데 드러내놓고 독립운동하는 건 우울증 말기 환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잖아. 어떻게 할까요? 몰래 숨어서 한다. 그래서 네 글자로 무슨 결사? 비밀 결사하고요. 해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하면 자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군자금 모금 운동 하러 다니다가 체포가 되신 거야. 그럼 일본 입장에서 어떻게 해? 얘가 누구야? 안중근의 사촌이지. 이걸로 뭐 만들기가 좋아? 뻥튀기가 좋지 않겠어요? 시범 케이스로 만들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게 무서운 군대에서 시범 케이스. 군대에서 제일 불쌍한 애가 시범 케이스 걸린 애예요. 어떤 애냐면 군대 가보면 조교 한 10명도 안 되는데 한 400명, 500명을 갖고 놀아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군대 갔다 왔어요? 다행이다. 혹시 모르잖아. 나중에 군대 안 간 남친을 사귈 수도 있잖아. 욕심을 좀 내서. 그러면 이제 훈련소로 보내면 이게 가족들이 있거나 여자친구가 있을 때까지는 존댓말을 써요. 거기 나오신 분들이. 근데 그 모퉁이로 돌아가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군대라는 데가. 400, 500명 딱 모아놓고 우리 때는 그래서 요새는 안 그러겠지. 그때부터 이제 반말과 욕설이 시작되는 거죠. 자, 목소리 봐라 뭐 이러면서 좌영좌 우양우 딱 시킵니다. 계속 좌영좌 우양우 시켜요. 그래서 딱 하다 보면 한 0.1초 정도 늦게 들어오는 애가 있거든요. 저런 오빠야. 어떻게 할까요?
불러내요. 그래서 400~500명이 보는 앞에서 서너 명이 가서 그냥 집단으로 밟아버려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그게 시범 케이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애는 안 불러. 밟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런 오빠를 불러내는 거예요. 맷집 좀 좋아 보이고 약간 불리한 기 있어 보이는 애를 불러내요. 밟아. 그럼 나머지 400명, 500명 어떻게 할까요? 프리즈. 꽁꽁으로요. 그때부터 좌양자 우양화잖아. 정지가 0.01초도 안 틀려. 그래서 막 30분, 1시간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막 이렇게 하고 막 정말 토할 것 같거든요. 좀 전에 엄마랑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왔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는지 알아? 엄마가 보고플 때 노래 비교. 그러면 강호동도 울고 최홍만도 울고 김종국도 울어요. 이런 식으로 시범 케이스를 만드는 게 그게 군대야. 정말 지금 생각하면 인간이에요. 근데 그 케이스, 시범 케이스를 만드는 거야. 지금 무슨 통치해야 돼? 무단 통치해야 되지. 우리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도 일본 입장에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건을 뻥튀기 하는 거야. 이때 대라우치 총독이 그의 말에 압록강 철교 개통식에 이제 참석하기로 했는데 그때 대라우치 총독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니네들이 손잡고 근처 유치원을 삥을 뜯어서 둘이 캐리비안 배에서 놀려고 했다라는 거하고 니네들이 손잡고 돈을 모으고 무기를 사서 청와대에 계신 그분을 암살하려고 했다라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건이죠. 만약에 전자 같으면 노량진 경찰서에서 엊그저께 그 경찰 시험 합격한 제일 말단이 와서 니네 왜 그랬어? 막 이러면서 조서를 꾸미겠지. 하지만 후자라면 노량진 경찰서는 빠져야 되겠지. 제 친구들, 임정원 친구들 국정원이 잔뜩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까만 선글라스 끼고 똑같이 생긴 스미스 요원들이 잔뜩 와서 여러분을 박살을 낼 거라고. 그러면 이건 장난 아닌 일이죠. 이제 엄청난. 이래서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 뒤에는 분명히 조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100명 넘게 140명 잡아드립니다. 이걸 계속 확대해서 600에서 700명을 잡아들이고 그중에 123명을 구속, 기소하고 105명에게 1심에서 유죄 선고를 합니다. 이게 105인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일본 놈들이 굉장히 억압적으로 했어요. 고문을 어마어마하게 했으니까. 근데 이 신민의 사람들이 기억나요? 서북지방에 무슨교 계통 사람들이라고요? 개신교 계통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가 될까요?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 있었잖아. 이 사람들이 이걸 국제사회에 알려버리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외신 기자들이 막 오는 거야, 이제. 일본이 애매해지잖아, 이제. 일본은 뭘 내세웠을까, 표면적으로? 박열이라든가 이런 영화 본 사람들은 알아요. 일본은요, 그냥 죽여도 되잖아. 근데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자, 생각해봐. 윤봉길도 그렇고, 안중근도 그렇고요. 다 어때요? 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죽입니다. 왜냐면, 지네는 미개한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야. 선진국이기 때문에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가지고 사법 처리한다라는 게 일본의 방식이었어요. 그게요, 지나고 나면요, 굉장히 우리한테 좋은 거 아세요? 좋다기보다도 일본이 재판해가지고 형을 때려줬기 때문에 거기에 서류가 남아있지. 그래서 유공자 선정하기가 좋은 거야. 만약 그 짓을 안 했으면요, 우리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봐서 모르는데 독립유공자 선정의 제일 첫 번째가 일본의 재판 기록이에요. 왜냐면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비밀리에 했을 거 아니야. 그 기록이 남아있기가 어렵잖아. 생각을 해봐. 그래서 정말로 숨어서 잘한 사람들은 독립유공자가 못 됩니다. 한 번도 안 잡히고 열심히 한 사람들은 못 된다니까. 되게 어렵다니까. 생각보다 그 증언 다 나와야 되고 증인들이 많아야 되잖아. 어렵고요. 근데 끌려가서 감옥 가서 형을 딱 받잖아. 이거는 무조건 독립유공자 인증샷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슬픈 게 뭐냐면 우리 딸들 많은데 여자 독립운동 유공자가 몇 퍼센트쯤 되는지 아세요? 2%가 채 안, 인증이 한 2% 겨우 됐어요. 그나마 발굴하고 발굴해서 2% 된 거야. 그 2%밖에 안 됐을 리가 없잖아. 유관순 같은 정말 훌륭한 분들도 많은데. 왜 그러냐면 여자가 독립운동 하다가 잡혀가잖아. 근데 조사받다 보니까 임신을 했어. 그래서 어때요? 미결수 상태에서 나오는 거야. 애 낳아야 되니까. 그러면 기결수가 안 되잖아, 이제. 판결 받아가지고 감옥, 이게 없잖아. 그러면 독립유공자 선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점들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전문적으로 요새는 연구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가 합격한 다음에 너도 그런 거 좀 가서 직접 하지 못해도 좀 도와드리고 서류라도 복사해드리고 이러면 공헌하지 않겠습니까? 합격하면 절대 그러지 않겠지. 어쨌거나. 그래서
105명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거든. 근데 2심은 상황이 완전 달라집니다. 외국 기자들이 와가지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고문해가지고 저렇게 막 뼈만 앙상하게 어떻게 태용이가 어떻게 임종원이 될 수가 있냐 막 이러고 비포 애프터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일본이 결국 어떻게 하냐, 6명한테만 유죄, 나머지 99명은 무죄. 이게 뭐야? 배고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우리 존경하는 김구수님도 끌려가서 고통을 겪으시고요. 윤치호 기억나지? 신민의 회장 기억나잖아. 근데 회장인데 우리가 안 배운다 그랬잖아. 이때 감옥 가요. 그리고 이제 풀려날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무슨 파가 된다? 친일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셔야 됩니다. 배고인 사건 너무 중요합니다. 외우셔야 돼. 배고인 사건 1911년. 신민의 산 1911년. 자, 교육계획 박탈 1차 조선교육용 이걸로 보통학교 수업연을 단축합니다. 원래 6년에서 몇 년으로? 4년으로. 사립학교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요, 뒤에 문화살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래서 사립학교 허가제 등을 통해서 통제하고요. 사립학교 수를 줄입니다. 1908년 3,000개에서 700개로 줄어듭니다. 사립학교를 통제한다. 왜? 독립운동하니까 통제하는 거거든. 그러면 설명해버리자. 뒤에 또 나오겠지. 자, 봐봐요. 1905년 무슨 의학이라고? 을사의학이야. 그럼 일사의학에 싸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던 거 기억나죠? 하나는 뭐라고요? 총칼 들고 싸우는 뭐야? 의병 있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애고 계모운동 있었잖아. 이 계모운동에서 주로 하는 게 뭐였어요? 애들 가르치는 거였잖아. 그래서 뭘 많이 만들어? 학교를 많이 만들어. 그게 뭐야? 대성학교, 오산학교, 보창학교, 쭉 보성학교 이런 거 쭉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사립학교를 엄청 만들어가지고 이게 막 3,000개나 됐다고. 그래서 얘들이 뭐 한다고요? 민족교육을 하는 거 아니야. 이 사립학교에서 민족교육을 하는 거야. 어떤 학교는 운동회를 너무 자주 해. 왜? 운동회를 빙자해서 많은 거야. 군사훈련하는 거야. 어떤 학교는 학교 수업시간 중에 체육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재밌게 이렇게 계속 알리기를 막 하루에 몇 시간씩 체육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야? 학교인데 뭐 하는 거야? 군사훈련하는 거야. 아, 진짜로. 그래도 군대 대산되고 막 이러니까 일본이 가면 냅둬야 될까? 일본 입장에서 돼.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어떡하면 이걸 밟아버리기 위해서 1908년에 뭐 한다고요? 사립학교 령을 내려서 통제하고요. 이걸 좀 더 강화하는 게 1911년 사립학교 규칙이라고. 이걸로 탄압이 더 심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떡하냐? 이제 사립학교를 가도 원하는 교육을 못 받는 거지. 근데 어때? 풍선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립학교는 줄어들고 안 되니까 어디로 가냐 이제? 서당으로 가는 거야 이제. 근데 이때 서당은 공자왈 맹자왈 서당이 아니야. 신식학문을 가르치는 무슨 서당이야? 계량 서당이 엄청 많아지니까. 여기서 또 민족교육을 또 하는 거야. 여기서 민족교육을 하는 거라고.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에 또 어떻게 해야 돼? 서당도 또 어떻게 해야 돼? 탄압해야 되겠지. 그래서 뭐야? 1918년에 뭐라고요? 서당 규칙이야.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이죠. 그죠? 작용과 반작용에 우리가 독립운동하면 탄압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전개하고 또 일본은 또 탄압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갔다는 거. 이런 거 이제 순서 정도 흐름 알아두셔야 되니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음 페이지 헌병 경찰 업무 그래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경찰범 처벌 규칙 읽어볼게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구류 또는 과류에 처한다. 구류는 잡아가두는 거, 과류는 벌금 내는 거잖아요. 그죠? 1조. 일정한 주거 또는 생업 없이 이곳저곳 배회하는 자. 우리 학원생들이네. 불운한 연설을 하거나 또는 불온문서, 도서, 시가를 게시, 반포, 낭독하거나 큰 소리를 없는 자. 임정원인데 이거는 남을 유혹하거나 유언비어 또는 허위보도를 하는 자. 뭐가 유언비어일까? 난 되게 의심스러운데. 지들이 말하면 옳은 거고 우리가 말하면 유언비어인가? 요새는 막 인터넷 괴담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가 괴담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보는 관점에서 다 달라지는 거니까. 몇 년대라는 거 알아야 돼? 10년대. 조선 태형령 봅니다. 태형은 32할 경우 이를 한 번에 집행하되 30을 넘을 때는 횟수를 증가시킨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루에 30대 이상을 맞으면 어때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태형의 집행 하루에 한 번 넘길 수 없다.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할 자는 정상에 따라 태형을 할 수 있다.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류에 처할 점에서 태형을 할 수 있다. 또 하나 13조 본령은 조선인이 하나야. 일본인은 태형을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정말 짜증나죠. 시행세치. 태형은 형을 반전 양손을 좌우로 벌려 형틀 위에 꺼적을 펴고 엎드리게 하고 양손 관절 및 양다리에 수갑을 채우고 옷을 벗겨 둔부를 드러나게 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한다. 얼마나 꼼꼼한지 아시겠죠? 정말로 세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정말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일본이 얼마나 선진국이냐면
태형 맞는 형틀이 이렇게 엎드려서 맞는 거거든요. 남성형과 여성형이 달라요. 남성형은요, 엎드렸을 때 불편하다고 그 일정 부분을 뚫어놨어요. 왜냐면 둔부를 때리는데 둔부에 아픔이 와야 되는데 반대편에 아픔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정말 꼼꼼하다. 이건 그냥 뇌피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엎어서 때려보고 이거 꼼꼼하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집 앞 청소 안 하면 태형 5대. 그 다음에 가로수 이거 꺾잖아. 이러면 뭐 태형 10대. 그러니까 우통 벗고 돌아다니면 태형 20대 뭐 이런 거. 여름에 더워서 우통 버틸 수 있잖아. 그럼 몸짱 오빠들 처맞았겠지. 엄청 처맞을 거야. 뭐 옛날 코빅에 직면 일녀들은 계속 맞았겠지. 그러니까 개를 함부로 도살해도 태형 40대입니다. 개를 함부로 잡으면 태형 40대면 그 케어 대표 그 아줌마는 맞아 죽겠다. 일본 같으면. 그 아줌마는 몇 마리 죽은지 알 수 없잖아요. 그지? 40대면요. 하루에 다 못 맞잖아. 일단 30대를 맞고요. 감옥 가세요. 하룻밤 자고요. 나와서 또 쳐맞는 거야. 그 아줌마는 수백 마리 죽였을 거니까 이걸 환산하면 그 죽을 때까지 맞는 거지. 태형은 일단 한번 맞으면요. 걸어서 나오는 경우가 없었다고 합니다. 무조건 엎혀 나오거나 실려 나왔다라고 하죠. 이런 태형을 일본 애들이 우리한테 적용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너무 기분 나빠. 이게 제국주의적 발상이야. 그러니까 유럽 애들이 아프리카에서 식민지를 지배하는 거 생각해봐. 그 법을 어긴 애들, 독립운동하는 애들 있잖아. 얘들을 잡아 가두면 이게 가두는 게 아니라는 거야. 생각해봐. 밀림에서 맹수로부터 보호해 주는 게 되지. 그리고 굶을지도 모르는 애들은 하루 3끼를 줘야 되지. 그럼 이게 호텔 생활 아니야 이거. 그래서 미개한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먹이는 건 이거는 고통이 아니다. 우리 호텔 생활이다. 이래서 미개한 족속은 어떻게 한다? 때려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태형을 우리나라에 도입한 겁니다. 일본 놈들이. 정말 아이디어 자체가 너무 짜증나고 기분 나쁘죠. 자, 오른쪽에 역대 일본 총독 나와 있어요. 자, 외울 사람. 자, 초대 총독 누라고요? 데라우치. 무슨 통치? 무단 통치요. 2대 꺼져. 3대 알아야 됩니다. 왜? 이름도 사이코죠. 사이토. 사이토. 무슨 통치? 문화 통치. 이름부터 사이코스럽잖아. 문화 통치. 그 다음에 우카키라고 보이죠. 얘 말고, 얘 한 번 더 하거든요. 그래서 4대, 5대, 6대 중요하지 않고요. 7대 우카키 또 나왔잖아. 그지? 같은 놈이야. 똑같은 놈이 2번 하기도 한다고. 그래서 우카키는 뭐 하냐면 딱 하나 알면 돼. 뭐, 농촌진흥운동 하나가 얘야. 1932년부터 농촌진흥운동 하잖아.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우카키에서 이제 일본 총독 중에 제일 잘생겼던 애가 미나미거든요. 이 미나미로 바뀌면서 이제 얘가 뭐죠? 민족 말살 통치한 애가 바로 미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많이 보는 이름이죠. 아베 노부유키. 예, 지금 일본 총리 할아버지입니다. 예, 아베. 그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10대 아베는 나오지 않아요. 10대 아베는 안 나오죠. 뭐 하나 돼? 데라우치 무슨 통치? 무단 통치. 문제 이걸 알면 시간을 빨리 풀 수 있으니까 단축할 수 있으니까 이 문화 통치 무단 통치는 데라우치, 문화 통치는 이름부터 사이토. 그다음에 이제 우가키는 뭐했다? 농촌 진흥운동. 우가키가 총독일 때 만들어진 영화가 있어. 그게 암살이야. 전지현 나왔던 그때 우가키 총독 나온다니까 열심히 본 사람들은 알아. 우리 전 그런 거밖에 안 보이던데. 자, 그 다음에 민족 말살은 뭐라고요? 미나미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좀만 쉬었다가 이제 경제 하면서 계속 봅시다. 경제가 좀 어렵거든.